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이렇게 언어의 기원에 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연구자들은 이런 언어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이렇게 언어를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그 최초의 실험, 프리지아의 말인 프리지아의 말, 그것이 바로 최초의 언어라고 밝혀졌는데, 자, 실험에서 새로 태어난 두 아이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시켜놓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분명히 분리를 해놨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걸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한 최초의 말은 지금 BECOS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바로 저렇게 프리지아의 언어로 봤더니 이 말은 바로 브레드라고 빵이라고 한 말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언어는 바로 이제 생존하고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실험에서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라고 주장하기도 한 그런 주장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언어들은 이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서부터 왔을까, 언어의 기원은 어딜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신이 준 선물이라는 가설도 있었고, 인간이 만들어냈다, 아니면 점점 변해서 처음에 언어는 형태가 달랐지만 이렇게 변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됐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고요. 자, 이런 이론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함께 보시면, 신이 준 선물이라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태고적부터 자연을 상대로 하는 삶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 기원의 마음으로 삶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에 이렇게 의존하고 기대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우리를 종교에 기이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떤 대상이 바로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준 선물이라는 가설로 보게 됐고, 또 역사적인 흔적 속에서 인간은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고 종교를 체계화시킨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언어는 신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말씀을 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언어의 기원을 신으로부터 찾는 이 이론은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에 나타난 언어의 기원을 보면, 성경에 수록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고, 바벨탑의 신화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기독교의 말하는 신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세계에 다다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거대한 탑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것도 이제 이런 기원에서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 분노한 신은 탑을 붕괴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들의 언어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을 응징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그 언어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을 응징했다는 것은 언어를 신이 준 선물이기는 하나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선물들을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된 인간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에는 바벨탑의 건설을 포기하게 됐다. 자, 지금 쭉 보면 선물을 신께 받기는 받았으나 이러한 그 우리 인간 행동들을 어떤 그 받은 선물의 어떤 응징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회수해간 이제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바벨탑을 건설을 하게 될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어떤 신화보다 인간 언어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가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 말고 그 언어는 인간 스스로가 창조했다는 이제 이런 가설도 있는데, 자,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언어를 인간 스스로가 창조한 고안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그 이야기를 플라토니안 얘기에서 들어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를 느끼게 됨에 따라서 언어와 관련된 약속이 생기게 되었다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적 관습이 통용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런 그 이제 인간 스스로 창조했다는 가설은 무엇인가 서로 같이 살려고 했더니 이게 뭔가 서로 자기의 어떤 의사나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간절하다, 절실하다 보니 그래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언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언어의 기원은 진화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자, 진화론과 관련된 입장은 18세기경에 왕성하게 발전이 되었는데, 언어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적 구조를 만들면서 고안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화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언어도 그 안에서 그 지금까지 어떤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진화론과 관련된 입장을 보면 동물 소리의 그 흉내, 이것들이 바로 언어의 시작이었다. 자, 진화를 하기는 했는데, 자, 동물 소리가 그 진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일명 멍멍설. 자, 이 멍멍설은 독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 동물들이 모방한 소리를 모방한 의성어가 언어의 기원. 그러니까 동물 소리를 내다가 보니까 이런 동물이 내는 그 소리, 그러니까 만약에 원숭이가 킥킥 이런 소리를 냈다고 하면 그 소리를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됐고, 그것들이 이제 사람의 언어로 발달을 했다고 보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진화론과 관련된 또 하나는 외침이 언어의 시작이다. 자,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그 표현한 그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자, 쯧쯧썰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 쯧쯧썰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로부터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이렇게 쯧쯧썰로 표현을 했고요. 유럽의 철학자인 컨딜락은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소리 모방을 언어의 기원으로 보는 것에 반대했고, 사람들이 공포, 두려움, 고통,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런 소리가 실질적인 언어의 기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앞에서 말한 그런 동물들이 멍멍설에서 말한 그 동물들이 말한 그런 그 모방에서 난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런 표현들이 바로 언어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과 관련된 또 다른 입장 하나는 자연의 소리 묘사가 언어의 시작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일명 딩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연 환경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과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묘사함으로써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자연의 소리 묘사가 언어의 시작이라는 이런 입장도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원래 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만나고 또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물질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그 자연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 자,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빗소리, 또 뭐 그 자연과 자연이 서로 뭐 부딪히는 소리,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자, 무엇인가, 자, 물소리가 우리가 지금 졸졸이라고 표현하는 그 물소리, 시냇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자, 그러면 그 소리를 우리가 처음에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소리로 표현을 못했겠지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 그 소리를 모방을 해서 한번 내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도 봅니다. 자, 지금 신이 준 선물이기도 하고, 또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고, 또 외침이 그 언어를 만들어낸 그런 것이라고도 봤는데,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언어가 진화해 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세 가지 모두 영향을 반드시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또 무슨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무슨 소린가를 표현해 보고, 또 신이 우리에게 그런 준 그 자연스러운 선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언어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세 가지 이론 외에도 또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뭐 싱송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싱송,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자, 노래를 부르면서 언어가 시작됐다. 자, 그런데 언어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도 무엇인가 기쁘면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또 슬프면 슬플 때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상황마다 적절하게 자기의 자신의 상태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상태의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했던 이제 그런 노래들이 바로 언어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이런 이론들. 그 다음에 요에오 이론이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거나 멀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리 지르던 것이 언어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그 아주 오랜 옛날에 만약에 숲속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 때 숲속에서는
뭐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아니면 아주 단촐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처한 환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쳐서 누군가가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생존, 이런 삶을 영위해 갔던 그런 어떤 그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언어가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타타 이론. 인간의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언어가 시작됐다.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냈대요. 자,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소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자, 걸음을 한 걸음 걸었을 때, 자, 이렇게 걸음을 내가 발을 움직이면서 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소리를 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서는 어떤 그 소리로 이걸 표현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타타 이론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타라붐데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춤이나 주문에서 이게 그 타라라붐데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듣기만 해도 주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 종교의식에서, 자, 예전에부터 자, 지금도 아직 많이 이런 개발된 이런 사회하고 동떨어진 그런 곳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아직도 자기만의 어떤 그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생활하는 걸 가끔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들의 어떤 종교의식을 보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들만의 규칙이나 그들만의 언어, 이런 것들, 그다음 그들만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언어로 지금 진화를 해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그 가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진화론과 관련된 이런 이론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본 이런 이론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이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누군가를 애타게 부른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언어 기원에서, 자, 이 언어 이론도 물리적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검증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어느 것도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의도적으로 발명되었다기보다는 오랜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발달해 왔으리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달해온 이런 언어들이 갖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이렇게 많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이원성, 생산성, 이무성, 체계성, 추상성, 가변성,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가 갖는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신호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인간의 언어는 소리 체계와 의미의 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신호는 소리와 의미가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에서 볼 때, 자, 동물의 그 소리와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어떤 동물의 소리,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 이런 것을 듣고 어떤 동물인가를 자, 동물은요,
동물이 만약에 만약 호랑이가 소리를 낸다, 사자가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동물의 특유의 그런 소리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어떤 동물의 소리에 익숙치 않아서 변별을 할 수 없을 경우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 동물이 갖는 그런 특정 동물의 울음소리는 그 동물의 신호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리는 비슷한 소리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소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자,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떨 때 사용했을 때는 그 말이 전혀 반대의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그 같은 말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언어는 그 소리 체계와 의미 체계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원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원성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르게 전달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건 아닌데 혹시 상대방이 잘못 들어서 또 그 잘못 들었다는 건 나쁘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어떻게 해석이 돼서 그냥 정말 내가 전한 의도하고는 달라졌지만 좋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인간이 갖는 그 언어의 이원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감이라는 소리와 자라는 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같은 소리를 가진 감, 또 자와는 의미적으로 전혀 자, 감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감자를 한 단어로 보면 감자는 지금 그 하지쯤에 우리가 밭에서 수확해서 아주 맛있는 그런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자 요리에도 많이 쓰는 감자. 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소리가 합쳐져서 이 감자로 만들어진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감 먹는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 여기서는 과일의 종류 감을 말했죠. 그리고 자는 특정 도구. 자,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소리가 합쳐졌지만 과일하고 감하고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감자를 말했을 때는 감하고 자를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원성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가 하나의 소리 단위인 동시에 연관되는 동음 이어의 표현을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언어가 같은 소리에 다른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원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전혀 다른 소리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먹다, 드시다. 자, 이거는 소리는 분명히 먹다, 드시다. 이건 분명히 다른 소리지만 우리가 먹는 거나 드시는 거나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지금 먹는 거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소리지만 의미는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원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신호체계에서는 예를 들어 위험하다라고 이런 하는 그런 신호가 있다면 이 신호는 다른 신호들과 명백히 구분되어서 같은 소리가 다른 뜻을 갖거나 다른 소리가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원성을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그런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정말 매력적이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마다 또 이런 사용하는 이런 뉘앙스마다 다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특성인 생산성을 보면 한 언어의 음소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은 이러한 음소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거의 무한한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음소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자, 하나의 음절이 이제 그 음소가 하나의 어떤 소리로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음절인데, 자, 음소는 기억하고 아하고 자음 모음이 24자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은 조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어휘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휘라는 것은 아까 음소, 음절, 단어, 그 다음에 어휘가 나왔는데, 어휘는 한 가지 어떤 단어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그런 연관된 그런 의미들, 앞에서 가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가방하고 관련된 어휘는 수없이 많았죠.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주 쉽게 7개의 음계로 그 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음은 7개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고 또 슬프고 또 때로는 애절하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이렇게 그 언어도 이 음악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성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생산성에 대한 설명 또 하나는 제한된 의미의 어휘들을 조합하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합성어나 신조어들이 만들어진다. 자, 요즘에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우리를 어떨 땐 당황하게 하죠. 새롭게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미처 그 언어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좀 그 뒤늦은 그런 그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 네티즌, 컴맹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 또 이런 우리가 이런 웹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접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었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바로 생산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는 그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그 예전에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뭐 이렇게 성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용인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또 복제를 의미하는 클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생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졌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그 속도에 따른 언어들이 거기에서 수없이 많이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시대에 따른 이런 언어의 생산성은 더 많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무한하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앞으로 정말 많은 언어들이 새롭게, 어쩌면 내일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어떤 언어를 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언어의 또 다른 임의성을 보겠습니다. 임의성이라고 하면 언어는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의로 합성한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볼 때 영어에서는 호스라고, 불어에서는 셔발, 스페인에서는 까바요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임의로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언어의 임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각각의 이런 그 용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특정 소리와 특정 대상 사이에서 아무런 내적 연관성이 없다. 자,
호스와 셔발, 까봐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 안에서 어떤 연관성도 없지만 우리는 모두 말이라는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라는 말을.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임의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임의성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피터 빅첼이라는 빅첼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이런 것에 인간의 언어의 임의적 특성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언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똑같아서 뭔가 변화를 필요로 했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피곤하니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했어 라고 말하며 아침마다 사진 속에 누워 다음에는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책상은 양탄자로, 신문은 침대로, 거울을 의자로, 시계는 사진첩,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고 자, 신문은 침대로 불렀고 거울은 의자로, 시계는 사진첩,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어요. 자, 양탄자는 옷장이 되고 사진은 책상이 됐고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했어요.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들이 적용이 된 거죠. 9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서서 신문에서 옷을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자, 지금 다 바꿔서 임의적 특성을 적용해서 다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바꿨더니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남자한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새롭게 규정한 단어에 익숙해진 이 남자는 원래의 명칭을 차츰 잃어버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언어는 어떤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약속을 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뒤바뀌면 이제 그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하게 되었고 침묵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인식조차 하지 않게 된다. 라고 피터 빅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들이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런 언어들은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임의적 특성이 잘 묘사된 이제 이런 것들의 예를 한번 보실 수 있었습니다. 피터 빅셀의 인간의 언어의 임의적 특성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봤고 한 가지 소리에 임의적으로 소리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언어 문화권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합의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줬죠. 자, 그러면 언어의 체계성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 이런 단어와 단어끼리 만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이런 문장에는 일정한 문법이 작용해서 그 문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이전 시간에도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아이의 유아 문장을 보면 비록 미숙하나마 스스로 터득한 문장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을 산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문장은 그냥 아무것도 규칙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나름대로의 언어 발달 과정에 따른 그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언어의 체계성을 아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추상성. 자, 추상성에는
언어에 의미 있는 사회적 구성원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있으므로 언어와 실제 표상하는 사물이나 의미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자, 나무라는 말이나 글자에는 실제 나무와는 조금도 유사성이 없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글자나 말하고 실제 나무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성에서 설명되는 거고요. 언어는 하나의 상징 체계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또 구체적이지 않은 언어의 특징은 구체적일 경우에 잘 학습할 수 있는 유아의 발달 특징에 견져볼 때 유아의 언어 습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그 구체적일 경우에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유아의 발달 특징. 그러니까 아이들은 구체적이어야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실물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가르쳐 줄 때도 인형을 갖다 놓고 이것이 인형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하고 언어를 통해서만 그 인형을 가르칠 때하고는 아이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자, 가변성. 언어는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존재고 시간과 더불어서 변하고 또 사회의 용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의 변화와 따라서 같이 변한다. 이런 가변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면 그 개념을 표현할 언어는 새롭게 태어난다. 네, 이렇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이럴 때 언어도 따라서 같이 변한다.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 정말 예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으면 변해서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가변성, 그러니까 변화의 그 어떤 규칙을 따르는, 특성을 따르는 그런 것이 있다. 자, 시납으로 우리 지금도 가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시납으로를 대화 시에는 잘 쓰지 않지만 어떤 시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그리고 뭐 특정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때는 시납으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점차, 아주 뭐 차츰차츰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가람 뭐 이런 말들은 가끔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강을 가람이라고는 하지 않죠. 현재는. 자, 다음에 그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어가 갖는 특성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달 도구의 기능을 한다. 자, 문화를 전달한다.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전달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고 또 인간의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표출된 언어가 기록되고 이렇게 계속 시간적인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냈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이 조금씩 다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들이 뭐 온전하게 다 전해지진 않았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들은 지금 현재도 예전에 있던 어떤 관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전 세대의 문화는 문화는 언어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 전달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이죠. 자, 언어와 사고는 이렇게 유기적인 순환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사고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는 바로 사고가 있어야만 그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문화 전달 도구로서의 기능의 또 다른 면은 집단의 문화를 반영한다. 에스키모인들이 그 사용하는 어휘 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표현하는 언어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늘 눈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 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아주 많은 눈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자, 우리도 눈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다고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매우 제한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방눈, 쌀이눈, 진눈깨비 뭐 이런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이 이런 사용하는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그런 그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하는 그런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종류의 눈이 올 때 사냥을 나가면 위험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그 이글루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어떤 눈이 올 때는 지금은 집을 짓는 게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눈의 크기나 뭉쳐지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의 언어들이 가족관계나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어휘가 많은데,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경험했죠. 우리는 막 이모, 고모, 막 뭐 삼촌 뭐 이런 게 다 구별돼 있지만 그냥 거기는 안트라는 그 아주머니라는 그런 한 단어로 막 이모와 고모를 다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혈연관계의 의미가 언어가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자, 우리 문화에서는 이모와 고모, 자, 친가나 외가 이런 구분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냥 단지 안트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부계인지 모계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화 전달 도구로서의 기능을 볼 때 이런 문화권마다 다르다. 자, 형, 동생, 언니, 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영어권에서는 그냥 브라더나 시스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런 문화마다 다른 이런 문화 전달 도구로서의 기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형이라고 불렀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남성이며 A가 B보다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언니나 오빠, 누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들 용어에서 한국인들의 성별에 대한 의식과 서열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내포하기에는 좋은 예가 되죠. 우리는 이래서 언니, 동생, 형, 뭐 누나 이렇게 하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동생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통일해서 브라더나 시스터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언어는 이렇게 각 문화권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언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음성적, 문자적 특징을 통해서 인간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도 역시 의사소통이죠. 자,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는 거죠, 아이가. 자, 여기서 기저귀가 불편할 때 아이는 내 기저귀가 젖었으니 갈아주세요 하는 표현으로 자, 울다가 뭐 몸짓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죠. 자, 대인관계 형성의 도구로서의 기능은, 자, 인간은 대인관계 형성, 자,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 서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양육자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이런 것의 기본이 바로 애착 형성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순한 쿠잉이나 옹알이의 형식을 띠지만, 이렇게 형성된 신뢰감은 추후 아기의 그 대인관계를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쿠잉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소린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꾸꾸 뭐 우우라고 내는 가장 초기에 표현되는 그런 소리를 쿠잉이라고 합니다. 자,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는가가 바로 타인하고 어떤 이런 의사관계, 그 상호 관계를 어떻게 그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대인관계 형성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언어가 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심미적인 기능은 언어가 좋은 느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또 잘 표현된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죠. 자, 심미적인 경험은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한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문학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그 언어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언어가 가진 기능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적용해 본다면 더 좋은 언어 발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